예, 이번에는 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심리 검사 쪽입니다. 이 심리 검사는 부세 문제 또는 사후 문제 이렇게 나오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는 좀 이렇게 낯선 분야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 10점 내지 20점 이렇게 획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도입니다. 뭔가 검사를 하려면 기준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척도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보면 옛날에 뭐 관음장에 청룡 오늘 또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쩍번쩍 이제 날이 서 있죠. 이 도에는 보면은 좋은 도에서 여기에 뭔가 그 어떤 적당 이름이 써 있어요. 이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이 글자가 보통은 솜씨 없는 사람의 글씨가 아니고 아주 그 명서입니다. 명서. 아주 필자가 좋은 글이에요. 그 명서는 마치 등비 하늘로 그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죠. 명서 등비. 예. 그래서 도에 쓰여 있는 이 글씨가 이 명서고 얼마나 필체가 좋으면은 등비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그 필체다 해서 명서 등비를 생각하셔서 일단 종류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하면 명령척도가 있고 서열척도가 있고 등간척도가 있고 비율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은 명령척도는 단순한 이름만 나타냅니다. 뭐 등번호가 몇 번이다 등등.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0번이만 표시합니다.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고 그래도 측정할 수 있는 건 이 점수가 어느 점수대가 많다라고 하는 최빈치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서열측도입니다. 서열은 순서죠. 서열을 알 수 있다.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급 석차 이런 게 되고, 그러다 하면은 중간 그 서열의 그 중앙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런데 서열 척도를 알면은 명령 척도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명령 척도 가지고 서열 척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서열 척도를 알면 명령 척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입니다. 그 등위 간의 그 간격이죠. 쉽게 말하면 온도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등간 척도를 알면은 여기에는 전부 다 서열 척도, 명령 척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비율 척도로 내려가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등간 척도에는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서열 척도에는 명령 척도가 포함되어 있고 명령 척도 자체 말은 아주 단순한 그 어떤 척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에는 등간이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와 평균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 척도가 나오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참고를 하셔서 4가지 쓰라고 하면 이렇게 명서 등비로 이렇게 하면 되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려면 속성과 또 예와 측정 가능한 거 측정 가능한 거는 여기에 포함되고 비율 측정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척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에는 통계를 내는데, 통계는 이 확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표집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이에요. 그러면 물론 네 가지가 있지만은 뭐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이 중에 뭐 청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를 다 익혀 놓으면은 뭐 어떻게 묻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에서 힌트는 집입니다. 집. 표집이니까 집이 표집이 쉽게 말해 하우스에 하우스. 그러면 여기 집이 뭐 고층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단층 집체입니다. 집이 1층짜리 집체라는 거예요. 단층 집체. 그래서 이 단층 집체를 키워드로 해서 첫째는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통계를 할 때 통계는 어떻습니까? 결국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 무작위는 그냥 뭐 어떤 법칙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제비보기 시킵니다.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뭐 100군데 있으면은 아무거나 있는 게 뽑는 겁니다. 뭐 번호를 부여했더라고 하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제비뽑기식이다. 이런 식이 단순 무작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런 방법을 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청화 표집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청화 표집이라 또는 일청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말하자면은 이 통계를 얘기해서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집단 속에 성질이 다른 집단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 전체라고 하면은 크게 부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분류가 되는 겁니다. 뭐 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같으면 1학년 집단 있고 2학년 집단, 3학년 집단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위 그 단계가 이게 따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성별도 되겠고 연령의 차이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종교 등을 해서 이 각 성별청, 연령청, 종교청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하위 단계를 이렇게 해서 그 층층마다 별도로 이렇게 표집하는 것, 이것을 청화 표집 또는 유청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집납 표집은 아예 이 안에 있는 각각 그 속성 이것을 무시를 하고 이 전체를 무조건 전체 동일 집단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표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전체에 단순 무작위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집납 표집이니까 청화 표집을 무시하겠죠. 아니면 체계적 표집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집단 단체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뭔가 표집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집하는데 대상을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집을 할 때는 어떻게 선발하는 게 이것인데 무작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체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이제 학교 이제 학번이 있겠죠. 교실에 뭐 1번부터 옛날에는 뭐 60번까지 같으면 요새는 뭐 번호가 1번부터 15번 내지 25번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자, 1번을 시키면은, 그 다음 발표자를, 뭐 2번으로 이렇게 1단위로 할 수도 있고 5단위로 시킬 수 있습니다. 1번 했으면 6번 하고 그 다음에 11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규칙을 정합니다. 1단위로 하든 2단위로 하든 뭐 5단위로 하든 10단위로 하든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표집하는 것입니다. 이걸 10단위로 꼭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단 이해가 되시면은 단청 집체 또는 뭐 단청 채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그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키워드와 이런 그 대표말을 알더라도 이런 걸 이해하면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측정 오차를 줄이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뭐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오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 하다 보면은 표준 오차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오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신빙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 조금 까다롭죠. 오차를 줄이려면은 어때?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세 가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표 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표 수가 많으면 뭐 오차의 원인이 된다. 물론 뒤에 또 나머지 세 개는 금체균한데 이거는 뭐 어떤 키워드로 맥락이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반표수는 문항 반응수를 늘려야 됩니다. 물었는데 반응을 안 하면은 이거는 오차가 자꾸 커집니다. 100명한테 물었는데 100명이 다 응답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다르죠. 그래서 반응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측정 기술이 되겠죠.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 뭐가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A한테는 이제 묻고 B한테는 저런 방식으로 묻고 이래가지고는 어때요? 우리가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문항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하나만 달랑 물어가지고 그게 전체냐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응수를 늘리고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하고 문항 수를 늘린다. 이렇게 일단 반표수 오차는 반표수다. 반표수를 줄여야 된다. 반표수가 오차의 원인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사 실시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 과정도 이게 중요하고 검사 조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3개 나오니까 반표수. 측정 오차하면 반표수다. 이렇게 각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표집 절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 때도 한 말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종 모양. 여기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중앙 평균치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와 하위 분포가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게 우리가 종 모양 이런 것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정규 분포, 즉 종 모양식으로 이렇게 돼야 이게 어떤 그 측정을 표집을 잘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 분포 또는 정상 분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꽤 나오죠.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게 완전하게 잘 자르면은 이제 완절면, 정분포가 된다. 완절면인데 완곡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안 될 때 이쪽에 들어갔다거나 이쪽이 뿔룩 튀어나왔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모양이 좀 안 맞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어떤 일정 규칙의 점수를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를 얻게 되겠죠. 너무 또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에 어떠한 규칙을 여기 보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을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해주거나 또는 볼록한 거는 빼주고 들어간 데는 더해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그 면이 골고루 되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절미법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꼬리를 자르는 법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위 점수가 길게 나와 있고 또 하위 점수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너무 길면은 그럼 사실상 여기에서 이거 별 의미가 없잖아. 이런 거나 너무 작은 숫자로 길고 왜냐면 항상 모든 측정을 하다 보면 중앙치가 가장 많고 중앙치가 최빈치가 되고 중앙의 이 값이 빈도가 가장 많다 해서 최빈치도 되고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중앙값이 뭐가 되냐면 중앙값이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 이거를 최빈값이 되고 최빈값은 그쪽 점수가 가장 빈도가 많은 거고 이게 또한 뭐가 되냐면 평균치, 평균값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꼬리가 너무 상위가 길게 늘어지면은 이게 모양이 이상하니까 아예 이쪽은 잘라서 무시한다라고 해서 절미법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긴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거 절미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환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저런 게 좀 해도 잘 안 되면은 그래 배웠을게요. 상위 이쪽에 상위 20%요 면적을 어떻게 되냐면 요거 34% 34%에서 전부 다 68%로 이렇게 면적으로 환산을 한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G점수를 찾아서 면적으로 환산을 해버리면은 어느 면적에 속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오차, 오류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해서 그런 것을 면적 환산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뭐 간단한 설명입니다만은 이해를 하셔야 이 답안을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가 됩니다. 이제 심리검사 종류가 많죠. 뭐 흥미검사도 있고 적성검사라든가 MMPI라든가 선호도 검사라든가 심리검사가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고 해야 좋다 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를 선정해서 뭐 아무거나 뭐 뽑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내용을 키워드로 이렇게 만든 게 어때요? 우리가 뭔가 볼 때는 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 내용문의 그 목표가 뭔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 해서 내용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문이 검사 목표에 적합한지 아닌지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내는 뭐냐면 검사 선택을 할 때는 상담사가 임의를 할 게 아니고 내담자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자가 혼자서 지금 상담자가 혼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담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어떤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MPI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로샤의 투사도 검사, 잉크 반전 검사, 뭐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검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첫째 쉬운 걸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걸 하면 검사하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때요? 내담자가 힘이 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검사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비싼 검사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나면 검사 실시가 용이해야 된다. 실시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따로 해도 이게 5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담자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검사예요. 이 검사가 과연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그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를 해야 될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흥미 검사를 하면은 이게 목적이 맞지가 않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뭐 아무나 만든 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많거든요. 이런 거는 뭐 어떠합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익혀서 고려사항 그 5가지는 내용문 목표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심리 검사 해석 윤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우리가 상담학 초기에도 보면은 상담 윤리가 있었죠. 심리 검사 해석해 주는데도 윤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떤 데는 6가지만 쓰시오 하는 데도 있고, 그냥 3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윤리에서 윤리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래서 과제 무시를 정오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현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과학적 절차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도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제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심리 검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심리 검사를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뭐 신뢰도나 타당도에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검사가 이러니까 무조건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심리검사의 그 단점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심리검사의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일수록 더더욱 이게 필요하죠. 예. 그리고 상담사 스스로도 항상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훈련이나 교수, 후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무자격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리검사 기법을 이용하면은 이게 심리검사 이 윤리에, 해석 윤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무자격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지급상담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무자격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유자격자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평가 기법이 말이죠. 이게 하루하루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검사가 어떤 그 공인된 거는 이미 좀 옛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과 해석에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채점을 하거나 할 때 이러한 좀 실력을 구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내담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결과는 내담자에게만 알려주고 비밀을 보장하면 되겠죠. 근데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아무 데나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누구한테 팩스로 보낸다. 요새 팩스 이게 오용되기 쉽습니다. 예. 이게 비밀 보장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이거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무시하면은 미워할 거야. 적응한다. 그래서 과학적 절차, 제한점, 단점이 있다. 무자격자 않는다. 무시,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오는 증거를 갖춰야 되고,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그 내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심리 검사 쪽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많아지죠. 이번에는 이 심리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결과를 내담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4가지예요. 자, 부정적 결과가 오면은 우리가 방충망을 설치하죠. 방충피를 설치한다. 예. 즉 충격을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왜? 부정적 결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리 검사죠.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암으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암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뭔가 환자가 충분히 이 방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충격을 막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회를 이렇게 느긋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비록 암이라 하더라도 암은 이게 이제 불치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새는 어때요?
암도 의료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층적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검사 결과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피드백을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서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딱딱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몇 점으로 나왔어요. 이런 게보다 전반적인 수행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충분히 표면적 설명 외에 질적인 해석을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오히려 장점적인 이런 것도 해석을 추가로 붙여주면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생각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2, 3 여기 번호가 좀 요거하고 설비로 하다 보니까 바뀌었지만 이게 4, 5입니다. 역시 이거는 해석의 그 윤리에도 해당되겠죠. 이런 부정적인 결과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동네방네 뜯을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했습니다. 문항이 보면 우리가 난이도 어려우냐 쉬우냐 변별도는 문항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오답 능력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놔야 또 나오면은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난이도는 그야말로 난하냐 이하냐 어려우냐 쉬우냐의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문항이. 문제가 다 똑같지가 않죠. 난한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 문항 난이도를 알아보는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문항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문항은 어때요? 어려운 것도 중간, 쉬운 것도 중간 이렇게 돼야 돼요. 골고루 중간이 섞여야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난이도 같은 경우는 0.00에서 1입니다. 이 중간은 어딜까요? 0.5가 됩니다. 난이도가 1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난이도가 1이라고 하는 것은 100% 쉽다는 말입니다. 난이도는 전체 문항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항수. 전체를. 왜냐하면 답을 맞힌 문항수가 있습니다. 정답. 어때요? 맞힌 게 많고 이게 많다 보면은 문제 전체하고 같죠. 그러면 1이 되죠. 이거는 맞힌 수가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맞힌 수가 적다는 전체 문항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가운데 0.5가 되면은 우리가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어때요? 뭔가 검사를 하는데 100명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100문제 하나도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운 경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사람을 못 맞추면 맞춘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어, 구분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가운데가 적당하다는 것을 이게 적절한 문항의 수준입니다. 변별도입니다. 문항 하나가 이걸 검사 받는 사람들 상하 능력을 변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 문제는 뭔가 푸는 사람은 조금 A, B, C, D, E, D 중에 A, B 등급이면 풀 수 있겠다. 요 문제는 D급이나 E급에서는 수준은 풀기가 어렵겠다. 문제 자체로서 이렇게 그 수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문항 같으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의 능력도입니다. 즉 요거는 검사받는 학생들이 각 문항의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특징은 정답보다 틀린 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답의 그 능력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아무도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나올 걸 혹시 예상을 해서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사용 목적 또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용 목적 또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용 검사를 왜 하겠습니까? 정상적이면은 뭐 잘 안 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쁘거나 너무 좋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담소를 찾아온다라고 하면 직업에 어떤 문제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나왔습니다만 심리검사 목적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검사를 한다. 우리가 불량품 검사 하죠. 100% 정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불량품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품질 관리 요원 없을 겁니다.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량품을 우리가 조금 뭐랄까 지방 사투리를 말하면 조졌다 하죠. 조진 실패한 예 이렇게 되겠죠. 조진. 이걸 찾는 게 이제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이다. 조진. 조는 뭐냐 조사적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진은 뭐냐 진단 기능을 합니다. 문제가 뭔가 그리고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미래의 행위나 성취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두 번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키워드 조진에다 그래서 조사적 연구 기능, 진단의 기능, 예측의 기능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사용 그 목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리 검사의 분류 중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심리 검사를 검사 자체의 그 사용 목적 또는 심리 검사 자체의 그 기능하고 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사용 목적이
해도 달라요. 이걸 이제 분류 중에서 심리검사의 분류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세 개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분류 중에서 사용 목적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하고는 이게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분류 중에 목적을 물었는데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을 기재해서 나는 잘 썼네 이렇게 하면 이게 착각이 되겠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이게 빈도가 높고 지난번 시험에 나왔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죠. 네. 그렇다면은 나올 확률보다는 어떤 확률이 크겠습니까?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알아야 다른 걸 우리가 이해하고 스스로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 목적에는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준거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말 들어봤죠. 이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요. 준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건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은 이거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규준 참조 검사는 규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검사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그 덩어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한테 하면은 이게 규준이 안 맞죠. 이럴 때는 20세 이상 한다든가 이렇게 이때 20세 이상 가면 이런 것이 하나의 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규준에 비교하기 때문에 이걸 이 속에서 내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합니다. 관계없는 여기 비교하는 거 아니고 이 전체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는 반드시 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규준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꾸나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준거는 규준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기준을 무조건 딱 정해놓은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검사나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질문은 규준, 준거 나오니까 조금 전에 심리검사의 자체 사용 목적과는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분류상 그거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요.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그럼 규준 참조 검사가 이제 설명해놨어요. 설명하라. 차이점 설명하라.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규준 참조는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점이라도 이 자체로는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90점 이상 다 맞았다고 하면 이건 꼴등입니다. 반대로 전부 다 70점 이하라고 하면 이 80점이 어떻게 돼요?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수 자체는 모르고 이 집단에 비교할 때라야 이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 집단하고 비교한다라고 해서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심리검사 같은 거, 지능검사 이건 뭐 꼭 얼마나야 잘한다 못한다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전체 그 대상 중에서 몇 점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뭐 상중하다 위치를 또는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중거참조검사는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점수 자체 어떤 점수가 기준이 됩니다. 점수 자체. 그래서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당락을 결정 기준. 예를 들어서 60점 해가지고 이상은 합격, 이하는 불합격.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상담사 시험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자격시험은 기준 참조검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중거 참조검사,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거 점수, 기준 점수는 시기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운전면허 이게 절대평가인데 60점이었어요. 60점. 근데 지금은 아마 이게 70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기나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직업상담, 여기 나와 있는 운전면허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검사를, 이 과목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뭐고, 중거가 뭐고, 왜 기준이 상대평가고, 중거가 왜 절대평가인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과목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